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김진우 공수처장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죠. 조금 전에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 이어가겠다 이런 멘트를 했는데 안 할 거예요. 어제도 그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때문에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방송이 안 됐죠. 오늘은 방송할 겁니다. 자, 오늘 아침 출근길 반짝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강추위가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옷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방역 사회 분야, 정치 경제 분야, 외교 안보 분야 세 가지로 나눠서 진행이 됐는데요. 먼저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는 지금 사면을 논할 때가 아니다고 답했고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관련해서는 국민께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또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밝혔는데요. 참고로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86명 추가됐습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관련해서는요.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특단의 부동산 공급 대책을 설 전에 내놓겠다고 말했는데요. 오늘 2부 부동산 상담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어떤 공급 대책이 나올지, 또 올해 부동산 시장의 화두는 무엇인지 살펴보고요. 앞선 1부는 도시의 에너지에 대해 알아보는 이제는 에너지 자립 시간이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용자와 가까운 발전소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오늘 자세히 살펴보죠.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1부는 도시의 에너지에 대해 알아보는 이제는 에너지 자립이다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절반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인구는 도심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면서 도시의 전력 수요 역시 높아집니다. 도시의 전력을 조달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도시 외부의 대규모 발전소에서 전력을 일방적으로 수급받았다면 최근에는 사용자 근처에서 소규모 발전시설을 운영하는 분산 에너지로 전력 시스템이 바뀌고 있는데요. 필요한 일이지만 변화의 과정에서 생기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어떤 우려가 있는지, 또 사용자와 가까운 발전소, 전력원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임용훈 숙명여대 기계시스템학과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제는 에너지 자립이다. 벌써 네 번째 시간인데요. 매번 퀴즈로 코너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퀴즈 교수님께서도 잘 들으시고 힌트 하나 준비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자, 그럼 퀴즈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전환을 위한 발전 방식 중 하나인 열병합 발전은 한 번에 두 종류의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데요. 다음 보기 중에 이 열병합 발전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골라주세요. 1번 전기와 가스, 2번 열 에너지와 가스, 3번 전기와 열 에너지입니다. 자, 교수님 힌트 하나 부탁드릴게요. 네, 요즘 기후변화로 인해 매서운 한파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예. 이런 한파에 갑자기 전기라도 끊기는 날이면 시민들께서 무엇 좀 받으실 것 같네요. 무엇 좀 받을 것 같다. 네네네. 무엇에 보기를 한 번씩 넣어보면 정답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번 전기와 가스, 2번 열 에너지와 가스, 3번 전기와 열 에너지입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 살펴보죠.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책임연구원으로 재직하셨고 집단 에너지 분야 전문가로 활동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분들께서는 좀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집단 에너지, 정확하게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네, 일단 다른 용어로 표현하자면 지역난방이라는 표현 좀 더 익숙하실 것 같아요. 예. 요새 이제 광고에도 많이 나오는 컨덴싱 보일러나 이런 개별 보일러로 난방하는 방식을 개별 난방이라 부르고요. 예. 지역난방은 각 세대 보일러를 없애고 대규모 배관을 통해서 온수를 세대 직접 공급해서 예. 지역에 있는 여러 세대에 동시에 난방을 하는, 다시 말해서 집단적으로 난방을 공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예.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이런 집단 에너지가 왜 중요한 겁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에너지 효율이 높기 때문인데요. 예. 에너지 효율이 높다는 것은 동일한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소비되는 연료 사용량을 그만큼 줄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 예. 에너지 비용도 절감하고 한편으로는 연료 사용량이 줄어든 만큼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도 줄일 수 있으니까요. 예. 우리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사용량이 정해져 있다고 보면 가능한 효율이 좋은 설비들 적용해야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도 그만큼 줄일 수 있다고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 그 현재 열병합 발전 방식은 주로 적용한 집단에너지 혹은 지역난방 방식으로 볼 수 있는데요. 예. 쉽게 말씀드리면 기존에 저희가 난방은 개별 보일러로 그다음에 전기를 한전으로 수전받는 방식 대비해서 예. 약 20% 내외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대기오염 물질 같은 경우에는 한 35%에서 40% 정도의 저감 효과를 갖는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고효율 에너지 공급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에너지 전환과 집단 에너지를 이야기할 때 좀 분산 에너지, 열병합 발전소 이런 단어들이 함께 등장하는데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네, 앞서 답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집단 에너지 열병합 발전 방식을 주로 적용하고 있다는 전제를 말씀드렸는데요. 예. 열병합 발전 방식이란 연료를 투입해서 전기와 열을 선택적으로 하나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두 개를 동시에 생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예. 집단 에너지 방식이 개별 에너지 공급 방식 대비해서 높은 에너지 절감 효과를 갖는 것은 바로 열병합 발전 기술 에너지 효율이 높기 때문인데요. 예.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에너지 연료가 투입되었을 때 열병합 발전 방식은 에너지 전환 효율이 80%에 달하는 반면에 예. 저희가 이제 한전으로부터 수전받는 전기 생산은 대략 한 43% 전기만 회수하고 나머지 한 57%는 이제 버려지게 되기 때문에 예. 열병합 발전 방식이 한 20% 내외의 우수한 에너지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또 분산 에너지란 의미는 저희가 기존의 이제 현재 전력 시스템은 주로 해안가를 중심으로 건설된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저희가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예. 이런 것과 달리 대도심에서 이제 대규모 전력 수요가 발생을 하는데 이런 대도심 등에서 필요한 전력을 대도심에서 직접 생산해서 공급하는 이런 방식을 말하고 집단에너지 대부분이 사실은 열수요가 높은 대도심 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내에서 대표적인 분산 에너지 원 중 하나로 자주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풍력 발전, 태양력 발전, 수력 발전 등이 있는데 이런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는 에너지 자립이 좀 어려운 겁니까? 네, 맞습니다. 예. 일단 기후변화에 대한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많이들 이제 풍력 발전이나 태양광 발전 아니면 이제 수력 발전들을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예. 이러한 깨끗하고 청정한 재생에너지를 왜 더 많이 사용하지 않느냐는 의문을 많이 갖고 계실 겁니다. 예. 그 이유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바로 이제 경제성 때문인데요.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기술은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청정하긴 하지만 에너지 생산 밀도가 아직까지 매우 낮아서 예. 기존의 화석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시스템을 대체하려면 막대한 부지가 필요로 하고 또 자연 에너지에 의존하기 때문에 전력 생산이 좀 단속적으로 생산이 되기 때문에 많은 전력 판매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쉽게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현재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산업에서 한 해 동안 생산하는 전력량은 전체 국가 총 전력 소비량의 한 3% 내외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러한 한 3% 정도의 전력량을 만약에 태양광만으로도 생산하려면 수원시 전체 면적을 태양광 패널로 깔아야 된다고 하니까 예. 대략 짐작이 가실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277번님께서는 최영진 앵커님 정답 맞추면 선물이 뭔가요? 라고 하셨는데 예, 선물 저희가 조만간 준비를 하고요. 일단은 제가 많이 축하를 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지금 답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0268번님 3번 전기열, 2056번님 교수님께서 재치 있는 힌트를 주셔서 잠깐 웃었습니다. 정답 3번. 3858번님 3번, 4346번님도 역시 3번. 예, 거의 다 3번이라고 하셨는데요. 저 힌트를 잘 주셨나 봐요. 자, 에너지 전환을 이야기할 때 친환경을 가장 우선으로 좀 이야기하는데 앞서 이야기 나눴던 열병합 발전도 환경적으로 긍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까? 네,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예. 열병합 발전 방식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화석연료 요새 이제 주로 LNG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가장 청정한 에너지 전환 방식을 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하고 대비해서는 친환경적이라고 얘기가 좀 어려운 점은 좀 있거든요. 예. 그렇지만 저희가 비교 대상이 이제 석탄 화력 발전 방식일 때 대비해서 상대적 개념으로 저희가 이제 친환경 에너지 방식이라고 자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국가 전체 전력 생산량 중 재생에너지 의존 비중이 꾸준히 증가해서 2018년 기준으로는 약 한 9% 정도까지 올라왔거든요. 예. 그 얘기는 여전히 이제 아직도 저희가 화석연료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이 현실이어서 예. 저희가 이제 그런 친환경 기술을 저희가 비교할 때 아직까지는 석탄 화력 발전 방식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일반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열병합 발전 방식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어떤 석탄 화력 기반의 개발 에너지 공급 방식 대비해서 여전히 한 20% 정도의 에너지 효율이 높은 매우 친환경적인 에너지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열병합 발전이 최근 좀 미세먼지가 안 좋잖아요. 네네. 이런 부분에도 좀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 겁니까? 그럼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미세먼지의 유발 물질들이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20% 내외 정도로 효율이 높다고 하는 거는 연료 사용량을 그만큼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예. 또 기본적으로 석탄이란 연료 자체가 좀 저급한 연료이기 때문에 또 황성분도 포함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LNG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석탄 화력 발전 방식에 비해서 기본적으로 동일한 연료 양을 사용하더라도 훨씬 더 적은 미세먼지 유발 물질을 배출을 하기 때문에 예. 훨씬 더 환경적으로 이롭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좀 인적이 드문 곳에 발전소가 지어졌다면 최근에 분산 에너지를 위해서 전기를 사용하는 소비자와 좀 가까운 도심 지역에 발전소가 건설되거나 건설이 예정되면서 좀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도심에 지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큰 틀에서 봤을 때 기존의 현재 대규모 중앙 집중형 방식에서 저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분산 에너지 방식으로 전환은 오히려 어떤 그런 측면에서 수요 공급의 합리성에 보다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비단 이제 송전 손실 같은 기술적인 면을 들지 않더라도 저희가 이제 전력 수요가 많은 지역 인근에서 필요한 전력을 그 지역에서 생산하고 공급하는 것이 보다 공정하고 보편 타당한 에너지 사용 환경에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예. 저희가 2013년에 있었던 밀양 송전탑 사건을 계기로 현재의 어떤 중앙 집중형 전력 공급 방식으로 인해서 사실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불편함과 고통을 좀 감내했었거든요. 그렇죠. 예. 네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공공을 이익을 위해서 모두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 공급 시스템인 건 맞지만 내 뜰에서는 안 된다는 일종의 님비 현상이 어떻게 보면 모두가 가질 수 있는 인지상정이라 할 수 있는데요. 예. 그러나 내가 도심에 살고 있다고 해서 지금 해안가에 이미 살고 계시거나 송전탑 인근에서 오래전부터 삶의 터전을 잡고 살아오셨던 분들이 수십 년간 받아왔던 고통을 계속 이어서 받아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불공정한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에너지 공급 설비가 필요해서 도심에 건설된다고 해도 또 어떻게 건설되느냐에 대한 의견도 나뉩니다.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굴뚝, 에너지 분야에서는 그 연돌이라고 하던데 이 굴뚝에서 유해 물질이 배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아파트의 3.5배 이상 그 높이 지어야 한다. 아니다. 지형적 특성에 따라 높이를 낮춰야 한다. 굴뚝 높이와 관련한 찬반 논쟁이 또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굴뚝 높이와 유해성 그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주변에 그 발전소 굴뚝이 위치하고 매일 배기가스가 이제 배출되는 것을 눈에 보신다 그러면은 아마 누구도 이제 신경 안 쓸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바람직하다면 사실은 내 집 앞이나 내 집 인근에서 그런 연돌이나 굴뚝이 사라지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이미 발전소가 들어와 있는 조건이라고 한다 그러면 결국 이제 쉬운 일은 아닐 건데요. 예. 발전소 연돌은 저희가 일률적으로 그냥 어떤 그런 시각적인 효과를 위해서 저희가 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예. 사실 이제 분산 발전소 자체가 이제 도심 내에서 위치한다 말씀드렸는데, 근데 항공운항 관련해서 이제 여러 고도 제한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연도를 저희가 무조건 높게 한다고 해서 더 효율적으로 배기가스가 배출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굉장히 좀 복잡한 변수들이 좀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배기가스 연도를 통과할 때 만약 연돌기가 높다 그러면
저희가 배기가스가 저항을 받아서 압력 손실이 발생을 해요. 예. 압력 손실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 배출되는 속도가 훨씬 더 이제 낮아지기 때문에 예. 오히려 이제 널리 확산되는데 좀 오히려 이제 좀 장애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저희가 연돌에서 나가는 배출 속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배출되고 난 다음에 주변에 이제 그 대기의 어떤 상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굴뚝 연도를 통해서 배출되는 이런 배기가스는 주변 풍속이나 또 주변 대기의 성충화 여부 등에 따라 확산 정도 결정되기 때문에 환경에 맞춰서 네네. 그리고 또 이런쪽으로 이제 저희가 발전소 연도를 높이는 환경 영향 평가를 통해서 인허가 단계에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돼서 결정되는 사안이거든요. 예. 그래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좀 배기가스 현상만으로 좀 지나치게 과민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좀 이야기 나눌 게 많은데 시간이 다 네. 돼서 이 질문을 꼭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네네. 우리나라 에너지 전환 화석 연료에서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율이 아직 높지 못한데요. 네. 속도를 내기 위해서 좀 필요한 방안 짧게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개인적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희 스마트한 소비자 굉장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단순히 기술적인 내용에 의존하지 말고 저희가 이웃과 아니면 우리 후세대를 위해서 청정하고 살만한 생활 터전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좀 다소 비싼 에너지 비용을 저희가 부담을 하더라도 예. 저희가 뭐 에너지계의 어떤 노리스 오브리 정신을 좀 발휘해서 이런 재생에너지에 소모되는 그런 막대한 어떤 비용들을 예. 좀 적극적으로 저희가 부담할 그런 마음 자세를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정답은 1번 전기와 가스, 2번 열 에너지와 가스, 3번 전기와 열 에너지인데 정답 몇 번이죠? 3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3번 전기와 열 에너지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명훈 숙명여대 기계시스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매주 화요일은 알아둬야 손해 안 보는 생활법령을 알아보겠습니다. 생활 속 각종 분쟁들 법을 알면 답이 보입니다. 오늘 함께할 법제처의 김유미 사무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오늘의 사연부터 만나보시죠. 몇 년간 배우자에게 폭력으로 고통을 받아왔는데요. 최근에는 폭력의 대상이 저뿐 아니라 아이들에게까지 확대되고 그 강도가 점차 심해지고 있습니다. 심각성을 인지하고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했더니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며 위협과 협박까지 하기 시작했어요. 언제 어떻게 갑자기 폭력을 행사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 보내며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제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네, 같은 공간에서 살면서 발생되는 폭력이란 특성과 언제든 보복이 이뤄질 수 있다는 위험성 때문에 가정폭력의 경우 쉽게 외부에 알리거나 신고하기 어려운 게 현실인데요. 자, 이렇게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개정된 법령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개정된 가정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1월 21일에 시행되는데요. 예. 가정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가정폭력을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가정폭력 범죄의 성법의 주거침입죄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 등이 추가가 돼서 예. 범죄로 인정되는 죄 범위가 더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보호 명령 중에 접근 금지 조치의 범위도 확대가 되었는데요. 예. 종전에는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의 주거 직장과 같이 접근 금지의 범위가 특정 장소로 제한되었지만 개정된 특례법 제55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는 피해자 또는 가족 구성원이나 그 주거 직장으로부터 100m 이내에 대해서도 예. 접근 금지가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음. 이와 더불어서 피해자 보호 명령의 기간도 연장이 됐는데요. 예. 최대 6개월이었던 기간이 1년으로 확대가 되었고 예. 연장 가능한 총 합산 기간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예. 따라서 오늘 살펴본 사례의 경우와 같이 이미 배우자로부터 위협과 협박을 받고 있고 또 언제 또다시 폭력이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우선적으로 피해자 또는 가족 구성원으로부터의 접근 금지 조치를 통해서 보호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좀 정리를 해드리면 개정된 특례법에서는 피해자 또는 가족 구성원이나 그 주거 직장으로부터 100m 이내에 대해서도 접근 금지가 가능하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좀 두려움에 좀 떠시는 분들은 우선적으로 피해자 또는 가족 구성원으로부터의 접근 금지 조치를 통해서 보호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혹시 추가로 더 알아둬야 할 점도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피해자 보호 명령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 이를 이행하지 않은 가정폭력 행위자의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가정폭력에 대한 신고 의무도 특례법 제4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예. 아동복지 시설 종사자나 가정폭력 상담소 아니면 보호시설 상담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 인력 등은 직무를 수행해서 가정폭력 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신고에 대한 의무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피해자 보호 명령에 대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은 가정폭력 행위자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게 되고요. 만약에 또 가정폭력 범죄를 알게 된 경우 즉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또 부과받을 수가 있으니까 신고에 대한 의무도 게을리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알아둬야 할 생활법령 오늘 법제처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법제처 김유미 사무관과 함께했습니다. 네, 앞서 많은 분들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4449번님께서는 정답 3번 전기열입니다. 택시기사인데요. 손님 기다리면서 좋은 방송 듣고 있어요 하셨고요. 7479번님께서는 전기든 가스든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자원입니다. 하지만 있을 때 아껴 쓰라고 자원은 무한하지 않으니 절약하고 아껴 쓰는 습관을 생활화해야겠죠. 그나저나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 왜 안 올까요? 전화 온다면 최영진의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라고 외치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02로 시작되는 전화 받으시고 라디오 뭐 듣고 있냐 질문 받으시면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잘 듣고 있다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2부는 부동산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점 고민 있으신 분들 집중해 주시고요.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2부에서 뵙죠.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로 시작합니다. 자, 먼저 제가 뽑은 첫 번째 숫자는 1입니다. 네, 바로 지금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된 얘기인데요. 지난해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의 수장 후보자가 오늘 드디어 자격과 자질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김 후보자를 상대로 날선 공방과 추궁을 예고했는데요. 자, 특히 상징적인 의미가 크죠. 공수처 1호 사건 선정을 두고 후보자가 어떤 답변을 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두 번째 숫자도 1이 들어가는군요. 100입니다. 네, 오늘부터 설 명절 승차권 예매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먼저 장애인과 고령자를 대상으로 예매창을 열었고요. 예매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온라인 전화 같은 100%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오후 1시까지 명절 승차권 예매 전용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되는데 1인당 예매 매수는 편도 4매까지라고 합니다. 자, 내일부터는 모든 국민이 승차권 예매를 할 수 있다니까 고향 가실 분들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네, 세 번째 숫자는 14입니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오늘 활동의 마침표를 찍습니다. 활동을 시작한 지 14개월, 1년 2개월 만인데요. 특수단은 오늘 그동안 수사했던 세월호 관련 사건 처분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 이번 특수단은 2019년 11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5년 7개월 만에 출범했습니다. 마지막 숫자는 4입니다. 네, 실손보험이 바뀝니다. 4세대 실손보험이 곧 탄생한다는 이야기인데요. 비급여 항목 전부가 특약사항으로 바뀐다고 하네요.
앞으로는 비급여는 가입하고 싶은 사람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였습니다.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는 부동산 상담 시간입니다. 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네 번째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며 설 전 시장을 뛰어넘는 대책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시작의 예상을 넘는 주택 공급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는 계획인데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을 포함해 올해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죠. 자,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겠습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교수님 잘 지내시죠? 네, 뵙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전화 연결이네요. 예. 네. 나오실 때는 잘 몰랐는데 네. 오랫동안 못 보니까 좀 많이 네. 보고 싶네요, 교수님. 저도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부동산 상담 사연도 받고 있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자, 부동산 관련 궁금증, 고민들 보내주시면 되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댓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자, 교수님, 올해 부동산 시장의 화두 일단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일단 무주택자들 내 집 마련이 1순위겠죠. 예. 두 번째는 이제 집값 및 전세값이 안정됐으면 바라는 이런 이제 바람도 있겠고요. 예. 주택 공급에 대한 이런 또 화두도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서 좀 다른 네. 이야기입니다만 그 양도세 완화에 대한 그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양도세를 좀 강도 높게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집 있는 사람들이 집을 내놓지 않으면서 네. 부동산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양도세 완화에 네. 대해서 교수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은 주택이라는 것이 신규로도 공급도 해야 되지만 예. 기존 매물이 조금 순환도 해야지만 이게 이제 시장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이제 다주택자에게는 사실은 세금이 지금 현재 상태도 조금 무거운 편이죠. 그렇지만 이제 요 세금 요 무거운 게 이번 5월 31일 이후 6월 1일부터는 더 무거워진다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중과세가 되는데 그 전에 그러면 이제 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좀 내놔서 예. 좀 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매물이 시장 안정에 좀 기여할 것이다라는 이제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도 사실은 이제 세율이 좀 높기 때문에 예.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해 이제 추세를 보면은 매매도 많이 일어났지만 매매의 버금가게 증여 또한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파는 것보다는 자녀들한테 증여를 통해서 세대수를 분산시키자라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다주택자들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아요. 예. 가지고 있자니 보유세 부담이 많은 거고 팔자니 양도세 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난해 한 해만 전국 집값이 8.35%가 올라서 네네. 14년 만에 최고로 좀 뛴 것으로 나타났는데 네네. 이게 비단 지난해뿐만이 아니라 몇 년째 지금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올해도 좀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네. KB국민은행의 자료를 보면은요. 예. 2020년 집값은 좀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죠. 서울 지역 아파트 및 단독주택, 연립주택 이런 걸 보고 이제 우리가 주택이라고 하는데요. 예. 2019년 12월 대비 각각 아파트는 13.06%, 단독은 6.81%, 예. 연립주택을 우리 이제 빌라라고도 얘기하거든요. 예. 이 연립주택 빌라의 가격은 8.1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게 서울만에 국한된 일이냐 봤더니 전국 지역으로도 가격이 상승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전국의 아파트 가격도 9.65%, 전국의 단독주택 가격도 3.87%, 연립주택 가격도 6.4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예.
자, 작년에 올랐으니까 이제 작년에 많이 올랐으니까 올해는 떨어질 것이다 보다는 올해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바뀌지 않으면은 바뀐다라는 것은 즉 수요에 비해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런 어떤 분위기가 반전되지 않으면은 예. 집값, 전셋값도 작년과 같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는 거죠. 예. 네. 결국에는 지금 공급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어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공급 대책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요. 네, 있으셨죠. 께서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공급이라고 항상 말씀을 해 오셨는데, 네. 이 수도권 시장에서 수요를 충족할 만한 공급이 가능할까 이런 의심도 사실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래서 이제 현 정부에서는 주택 공급에 대해서 예. 지금 현재 이제 또 추가 발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고하고 있는데, 예. 그런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공공 부분만 가지고서는 분명히 이제 한계가 있거든요. 예. 물론 공급을 안 하는 것보다 한 채라도 하는 것이 시장 가격 안정에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민간 참여가 지금으로서는 절실한 상황으로 보이고요. 예. 즉 민간 참여라고 하면은 민간의 정비 사업이죠.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주택이 순차적으로 원활하게 빨리 신속하게 공급되는 이제 이런 시장 분위기가 반전되면은 가격 안정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공급 정책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네. 정부가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공모에 신청한 기존 정비사업지 14곳 중에 8곳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해 발표했는데요. 네. 자, 그러면서 서울도심의 주택 공급난 해결에 대한 기대가 좀 높아지고 있는데 서울도심 공공재개발 어떻게 좀 이뤄진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이 발표됐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흑석 2구역, 양평 13, 14, 용도 1-6구역, 신설 1구역, 봉천 13구역, 신문로 2에서 12구역, 강북 5구역 이렇게 이제 8곳을 선정 발표했습니다. 예. 자, 공공재개발로 진행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예. 이제 이렇게 선정해서 이렇게 추진이 되면은 일단은 용적률이 상향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용적률이 상향이 된다라는 것은 조합원들 이익이 좀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용적률 상향 등 도시 규제를 이제 상향하려면 도시 규제가 조금 완화되는 거거든요. 예.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재건축 시장, 재개발 시장에서 사실은 이게 이제 재건축이 지연되고 속도를 못 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분양가 상한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분양가 상한제를 공공 재개발로 하면은 배제시켜주겠다라는 거예요. 적용해서 제외시켜주겠다. 그러면은 사업성은 개선되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핵심은 사업비, 공사비 있잖아요. 재개발에 들어가는 공사비를 전부 저리로 융자를 해주겠다라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인허가 절차 간소한데 이게 이제 도정법에 보면은 사실은 이게 이제 이 지구가 지정이 되고 관리 처분 인가 날 때까지가 하세월이에요. 8년이 넘게 걸립니다. 예. 자, 이러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서 신속한 인허가 절차를 통해서 이 사업 추진을 빨리 땡기고 이에 따른 이제 각종 공적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재개발이 빨리 추진돼서 도시 이제 그 지역이 주거 환경이 아주 확실하게 빠른 시일 내에 바뀌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겠다라는 건데 다만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 절반은 공공임대 등으로 이제 공급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입주 후에는 공공임대하고 이제 섞여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대부분이 아니라 조합원 숫자가 더 많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공 재개발을 추진하겠다라는 겁니다. 예. 지금 올해 도심 주택 공급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공공재개발에 참여하는 조합이 많을수록 예. 주택 공급 효과는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참여를 유도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분명 이제 이렇게 많이 참여를 하게 되면은 가격 안정에는 도움이 되고요. 예. 반면에 이제 조합 참여 수가 우리는 뭐 일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임대 아파트로 내놓아야 되니까 우리가 참여 안 하겠다. 그래서 이제 참여하는 조합 수가 적으면은 공급 효과는 미미하겠죠. 예. 그래서 저는 많이 참여할수록 가격 안정에는 분명히 도움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민간 어떤 재개발 조합들의 참여를 많이 이끌어내려면은 예. 확실한 인센티브를 줘서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공급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해서 공급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뭐 아까 앞부분에서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주택 공급은 신규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도 시장에서 순환될 수 있도록 하면 공급에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양도세 완화죠. 양도세를 완화하면은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으로 나올 수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전세 가격, 월세 가격 상승하는 부분은 보유세가 올라가면은 보유세가 임차인들한테 전가되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세금으로서 공급량을 조절할 수도 있고 가격 안정을 꾀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중간중간 좀 질문 들어온 거 바로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5591번님께서는 안녕하세요. 형제가 각각 한 채씩 있는데 한 개를 전세 놓고 형이 동생 집에 같이 살고 있으면 동생이 1가구 2주택자가 되나요? 라고 하셨거든요. 각각 소유권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1주택자입니다. 형은 동생 집에 살면은 동거인이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6914번님, 전세를 살다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어려워도 집을 장만해야 되나 고민 중인데요. 자, 그래서 더 변창흠 신임 장관의 설전 대책을 예민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길지 힌트 하나만 주신다면 마음이라도 좀 편하겠다 이런 질문인데요. 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설전에 발표할 계획이다. 그 부동산 공급의 특단의 대책이요. 이렇게 좀 언급을 했는데 혹시 조금 좀 예상되는 부분이나 전망 같은 게 있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대통령께서도 뭐 강조를 하셨듯이 아마 이번에 조만간 발표될 그런 대책은 뭐 감히 예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공급의 방점이 분명히 찍힐 것이다. 그래서 공급을 하면 할수록 가격 안정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다른 규제보다는 민간 어떤 조합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조금 많이 주고 공공 재개발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그런 물량들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아마 그런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교수님 저랑 좀 방송 오래 하셨으니까 좀 편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집 살까요? 집은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주택자라면은 제일 중요한 게 자금 계획이죠. 돈이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하면은 내 집 마련에 나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은 주거에 따른 행복감을 주죠. 뿐만 아니라 은퇴 후에도 일정 조건에 부합하면 주택연금까지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택은 내 집 마련은 돈 마련이 돼 있으면 꼭 하는 게 좋고요. 내 돈이라고 하면은 내 돈 플러스 은행 돈 플러스 뭐 부모님 돈 얘기하는 건데 부모님 돈을 증여받았거나 빌릴 때는 정확하게 이 자금 출처에 대해서 명백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 한도 내에서 대출 받을 수 있는 거는 은행에서 사전에 확인을 해보고 자금을 빌릴 수 있는 만큼 자기 소득의 30% 넘지 않는 원리금 상환 금액이 30%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빌려서 내 집 마련에 나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밖에서 그 담당 PD가 좀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디에 사는 게 좋을지 전망 좋은 곳 좀 알려달라고 하시네요.
전망보다 우리가 이제 강남 아니면 안 된다, 강북 아니면 안 된다, 예, 예. 서울 아니면 안 된다, 이것보다는 내 몸에 맞는 지역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돈이 한 3억뿐이 없는데 이걸 가지고 강남을 고집하게 되면 내 집 마련은 영영 못하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돈에 맞는 지역을 찾아서 가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예. 거기를 발판 삼아서 내가 강북으로 간다, 강남으로 내가 원하는 지역으로 넘어올 다음 지역을 이제 갈아타는 지역을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내 몸에 맞는 내 작은 계획에 맞는 지역을 고르는 게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네. 관련해서 사이공고번님께서는 인서울을 좀 하기 어렵다. 네. 근교로 좀 꼭 집어달라고 하시거든요. 네, 근교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서울 접경 지역에 사시면은 예. 가격도 서울보다는 훨씬 싸죠. 예. 서울 접경 지역을 노려보는 게 좋은데 그런 지역을 보면 서울 접경 지역이라고 하면 다 접경이죠. 예. 경기도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접경 지역이라고 꼽으면 이 철도망이 연결돼 있는 광역 교통망이 잘 돼 있는 이런 곳을 얘기하는데요. 예. 경기도 과천, 하남, 그다음에 광명이라든가 이런 지역을 광명, 과천 밑으로 내려가면 안양이나 삼본 이런 지역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서울 지하철이 관통하는 지역 중심 경기도권 지역을 보시면은 이런 지역 적은 돈으로도 내 집 마련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역들이 아직도 있다. 그래서 내 집 마련에 나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6587번님께서는 그 아내며 의정부 10년 거주한 아파트 한 채가 있는데 청약 통장을 만들어도 될까요? 서울로 이사 가기가 너무 힘드네요.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 청약 통장은 집이 있어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그 집을 처분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지역에 또 주택을 마련할 수도 있으니까 또 예. 그렇다라고 하면은 청약 통장은 필수죠.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한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청약 통장 만드는 거는 필수다. 만들어 놓는 게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전세 시장도 좀 궁금한데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입주 예정 아파트 현황이 서울의 경우 지난해보다 34%가량 줄어든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 올해도 전세난 좀 계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전세난이 작년에도 이제 전세난이 심했죠. 예. 부동산 114에 따르면은요, 서울 지역 아파트 입주 물량은 19,577가구로 그러니까 작년이죠. 2020년 4만 351가구 대비해서 2만 774가구인 51.48%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입주 물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사실은 공급 부족으로 이어지는 거고 예. 공급 부족은 곧 이제 가격이 조금 상승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이제 시장의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도 작년처럼 가격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예. 네. 자, 지금까지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2부에서 부동산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저도 진짜 제 집 한번 가져보고 싶네요. 자, 존 알렌의 고잉홈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내일 뵙죠.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